소원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빌고 계십니까? 저희가 법으로 그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현욱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용기가 참 필요한 시간입니다. 법으로 용기를 듬뿍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은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여정을 도와줄 데이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은 희망과 열정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의 소원법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고민자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김일중이에요. 키가 좀 줄었죠. 네. 아니, 김현욱 아나운서 웬일이세요, 여기 오랜만에. 네, 아니 뭐 김일중 아나운서가 네. 사정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대타로. 근데 예. 왜 이렇게 익숙하죠? 마치 네. 지금 한편 녹화를 한 기리 것처럼. 씨는 이제 우리 KBS 있을 때 봤던 네, 종종 뵀죠. 뭐 이런 느낌이니까 반갑고, 조민기 씨는 잘 살아남았네. 같이 오랫동안 방송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임 변호사가 이제 처음이네요. 네, 그렇네요. 방송에서.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하던 사람들처럼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원에 대한 유명인들의 명언으로 문을 열어봤는데, 다음 주가 설입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이죠. 세 분은 새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새해 소원 정말 우리들의 법 식구들이 건강할 수 오. 있도록 그런 소원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참 현실에 충실한 사람. 네. 전민기 씨는요? 저는 이제 우리들의 네. 법을 이제 김현욱 아나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국회 방송에서 김현욱 아나운서를 네. 다시 불러서 네. 두 개를 하시겠다. 네. 큰 그림이네요. 아니, 소원인데 뭐 네. 어때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운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말 나오니까 그냥 소원이 그냥 줄줄줄줄. 너무 그냥. 많으신데요, 지금? 네. 아무튼 저는 요즘 따라 노후도 걱정이고 너무 걱정. 건강, 아이들은 어린데 건강 또 챙겨야 되고 아무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예. 다들 근데 준비는 좀 잘하고 계신지. 노후. 저는 노후 준비 같은 것을 아직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결혼 선배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그냥 국민연금 좀 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러면. 네. 임변은 뭐 어떻게? 전 사실 이 노후 준비도 경제적인 부분도 많지만 네.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려면 네. 지금부터 우리가 틈틈이 운동해놓고 체력을 기르고 이런 것도 노후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노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노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곧 설인데 네. 노인들을 위한 민생법, 선물이 될 통과법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난 12월 2일에요. 여야 할 것 없이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노인복지 3법인데요. 노인복지법을 비롯해서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입니다. 네. 이 중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이제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그런 부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있게 전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요즘 그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부쩍 맞아요. 많아지고 혼자 아니면 두 분 뭐 이렇게 사시는 네. 분들 많이 네, 네.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법이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급식비 지원은 이게 원래 되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원됐었느냐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행 노인복지법 상으로는요,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식비는 없이 양곡비만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밥만 되고 그 외에 밥만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반찬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식도 먹게 되는데 그 부식비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하다못해 거죠. 밥을 물에 말아도 김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됐겠어요. 운영이 잘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식비까지 지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야,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거의 매일 가서 어르신들이 식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식사 제공 일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체 경로당 68,658개 중에서 58,558개, 85.3%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평균 식사 제공은 주 3, 4회 정도. 네, 지역 간 격차가 한 2.9에서 4.4회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주 5일 점심밥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쌀만 지원했다는 건데 네네. 아무리 이 3, 4회이지만 3, 4일이라지만 어떻게 식사가 가능했던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운영비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부식비를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30만 원 매월 이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 안에서 뭐 각종 반찬, 재료, 뭐 커피, 차 이런 거 구입하고 그다음에 프라이팬 같은 집기로 사는데도 이걸 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전반에 사용하는 이 운영비 중 일부만 네. 정말 극히 일부만 부식비로 써왔던 거고 이조차 여유가 없으면 아예 그냥 식사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비로 충당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2026년 1월부터니까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운영비 예산을 무턱대고 늘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다만 이 부식비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애매하네. 같아요.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리의 민생법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노인정에서 점심 한 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로당 부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 노인 관련 다양한 복지법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예. 인변 안 늙을 것 같죠?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럼요. 예. 늙죠. 저도 지금 너무 늙어가는 걸 느끼는데 네. 20, 30년 정도 후, 아니 그 전에라도 맞게 될 미래인 거죠. 자,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법들이 계속해서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입법 고수를 오늘 또 모셔봐야겠죠? 입법자들,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 파산 절차를 밟거나 회생 절차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취업하거나 이런 데 불이익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있는데 관련 법들에서는 이 조항이 없어요. 지금 지역화폐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죠. 그거는 국가가 지원할 해도 수도 되고, 있고 안 해도 안 할 되고. 수도 있는데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오직 민생, 오직 대덕만 생각한다.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차곡차곡 경륜을 쌓아온 대전 대덕의 전문가입니다. 작지만 강한 박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은 키로 보면 안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네. 워낙 강하시니까 네, 좀 더 대비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니, 아니죠. 제가 네. 늘 어디 가서 앞에 이제 네. 그냥 박정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멘트합니다. 네. 작지만 강한. 어. 그러나 네. 따스함을 잃지 않는 오. 예,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네. 자,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네. 혹시 올해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8개월 차 초선 의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어, 이게 그 사이에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올해 소원은 딴 게 없습니다. 일단 내란 종식하고 네, 네. 예,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올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네,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은데 이 와중에도 또 기쁜 일이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매달 찾아가는 민원실을 네네. 운영을 해요. 네, 되게 재밌어요. 한 20분, 2시간 하는데 네, 네. 한 20분 정도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60%는 사실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한 30%는 우리 시구위원들이 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한 10% 정도가 제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제가 몰랐던 과제가 생기면 되게 신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 하니까 이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장 보람 있고 또 기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진짜로 즐거운 일이 꽤 많으셨네요. 네. 제 모터가 즐겁게 살자. 그러세요. 예, 예.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국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사실 네. 요즘에 모임 같은 데 가면 정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의원님도 피부로 느끼십니까?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국회에 대한 효능감, 이제 계엄을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와, 국회가 정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효능감. 그래서 국회 신뢰도가 조금 올라갔대요. 예. 그래서 요즘 어디 가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전 팀장, 네. 그러니까 의원님 이력이 좀 화려하시죠? 네, 의원님 이력이 대단합니다. 예. 일단은 한 20년 넘게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오래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후에 대전시 의원, 아. 그다음에 대덕구 청장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탕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싸우셨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시민운동 활동가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회 정치인도 하셨고 네. 이제는 행정가까지 그 차곡차곡 이력을 쌓으면서 국회로 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정치인의 길을 이렇게 어찌 보면 시작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계기가 있으실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오신 것 같은데.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청년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두 가지 계기. 미국산 쇠고기 그 시민들이 밤마다 촛불을 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정치인들은 뭐 하는 거지? 제가 이제 환경운동 했으니까 4대강 네. 반대운동 굉장히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나서는데 네, 정치인들은 세게 정작 했죠. 뭐 하지? 예, 이렇게 예.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네. 정치인이 바뀌어야 되겠다. 네, 네. 정말 정치인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담아서 그거를 이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대행자인 건데 그렇죠. 정말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고민을 하면서 우연한 계기가 돼서 2010년도에 민주당 비례로 대전시 의원이 됐고요. 시민운동 오래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을 학습했고 그것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정치에서는 그거를 아주 구체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도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나 앞으로 보이세요? 열심히 그때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지역구가 대덕이시잖아요. 네. 대덕은 어떤 인연이세요? 원래 고향이신가요? 제 인생의 첫 시작을 늘 대덕에서 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대학 졸업하는 해에 네. 시민단체 YMCA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저희 지역에 대화동이라고 공단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방 만드는 일을 돕다가 YMCA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이 좀 마련이 안 돼가지고 네네. 그 대덕구청 뒤에 저희 남편이 후배랑 같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방에 같이 들어가셨구나. 자취를 같이 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이었나요? 네, 아.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엄청난 일이네요. 인생의 시작은 늘 대덕에서 했기 때문에 네. 대덕은 저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저의 비빌 언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팀장하고는 인연이 많이 있네요. 그럼요. 본인 인생 시작이 다시 대덕이잖아요. 저는 대덕구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녔으니까. 예. 아니 사실 대전하면은 뭐 네. 대전 네. 엑스포 그리고 네. 대전 뭐 땡심당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뭐 전민기 씨, 카이스트 여기 네. 그쵸, 뭐 그쵸. 엄청나게 뭐 많은 게 전민기 씨, 있죠. 김일중 씨 뭐 네.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데 박정현은 안 떠오르나요? 그걸 한번 지금 말씀드리려고 당연히 대덕의 자랑은 또 네. 의원님을 뺄 수 그렇죠. 없는데 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초라는 타이틀이 네. 또 네. 있다고 해요. 네, 네. 그게 대덕 최초의 여성 구청장 네. 그리고 대전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다 이런 네. 타이틀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쁜 일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네. 의미신가요? 저 76년 만에 대덕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 나온 거거든요. 오.
그 대전시가 어쨌든 광역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반성도 돼요. 어쨌든 제가 2010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너무 여성 정치에 대해서 좀 기여 안 한 게 아닌가라는 반성도 되고, 다만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번에 2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예, 저하고 그러니까. 유성을의 예. 우리 황정아, 예, 아. 우리 지금 대변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네네네네. 있는 황정아 의원이 돼서 2명이 한꺼번에 돼서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 정치인들을 잘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선배로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일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앞으로 너무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입법자로서는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 의원님의 법안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팀장, 오늘의 법안 뭐죠? 네, 입법자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의 서민의 일상을 이롭게 하라. 그 첫 번째 법안은요, 파산 선고 후 차별은 안 돼요. 이 파산 선고 등에 관한 결격 조항 정비 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산 선고자에게 적용되는 결격 조항과 관련된 법을 일괄 정비한다. 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먼저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겠죠? 김현옥 선생님께서 만일 그럴 일이 없지만 네네네네. 파산을 했다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파산을 네네. 했어요. 예전에 그 파산 광고를 하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 광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절차, 회생 절차도 있고 한데 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또 일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통 채무회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채무회생법에는 이 파산 절차를 밟거나 회생 절차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특히 이제 취업하거나 이런데 불이익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있는데 관련 법들에서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 절차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네. 잘못하면 취업을 하고 있어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그 발의를 했고요. 이제 빚이 많아서 네. 네. 이 파산까지 하게 된 건데 네. 네. 여기다 일까지 못 하게 되면 생계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하는 게 참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인 네. 것 같은데 이 취업이 제한되는 이 직업이 맞나요?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요? 일단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다. 공무원 아예 안 되는 예, 거야.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도 변호사도 안 돼요? 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문직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이 조항이 있어요. 네, 경비업법 뭐 이런 거 때문에. 아니 이건 네. 좀 말이 안 되는 게 취업을 해 어떻게 갚고 그렇죠. 빨리 벗어나는데. 그리고 아.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을 계속 해야지. 그렇죠. 예, 이게 절차를 뭐 갚든 어떻게 하든 하는데 네. 그 자체를 지금 봉쇄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아무튼 이제 취업 시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던 일도 그만둬야 되는 이 상황이 네. 이제 네. 더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파산 선고 시 취업 등의 문제가 생기는 직종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네. 무려 234개의 법률이 규정하고 네. 있는 271개 직종에서 개인 파산이나 이제 개인 회생한 사람의 이 취업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 말씀하신 직종 위에도 의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 돌봄이라든지 야생동물 보호원, 연구실 안전관리사, 야. 청소년 지도사, 심지어 전통 소싸움 주인까지 파산 선고를 받고서 면책 결정으로 복권이 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아니, 있더라고요. 수사시키는 데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아이돌 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파산한 이후에 일을 못 하니까 재파산을 신청하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럴 것 하던데요, 같아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 파산 통계 조사를 네. 보고서를 발표를 네. 했는데요. 재파산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채무자 비율이 전체 29%나 됐어요. 30% 가까이. 예, 예. 근데 이게 실제 2021년부터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 네, 네. 앞으로는 더 늘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번 파산해서 사실은 갱생을 하면 이게 사회적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취업 제한도 걸리고 오히려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고 이러니까 다시 또 재파산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막아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 대비해서 자영업
대출 규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자영업 100만 명이 폐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굉장히 뭐 1,000억 원으로 늘고 있고.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는 특수 상황이어서 그렇다.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늘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은 문제네요. 지역에 네. 제가 가보면요. 네. 코로나 때보다 서너 배는 더 힘들다고 해요. 예. 작년에 이제 연말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골목 상권은. 근데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맞아요. 또 애도 기간이었죠. 송년회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취소가 됐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예비 파산자라고 요즘 명명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의원님 이 채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일을 하는 능력이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근데 왜 채용 시 결격 사유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 회생법이 있는데 네. 이 법을 만들었으면 관련 법하고 연동돼서 이 조항을 다시 조정해주거나 네. 삭제해주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공무원 채용법은 따로 있고 그리고 회생법은 또 따로 있고 이런 건데 이번에 그런 것들 다 한 번에 좀 정리를 하자는 취지인 거고요. 네. 사실 파산을 받으면 이제 일자리도 잃게 되고 네. 취업도 어렵다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파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채무 어려워지죠. 상태가 더 어려워지고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더 극단적인 상황에 밀려서야 그제서야 파산을 고려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라서 이 법안도 발의하신 것 네, 같아요. 핵심 내용 좀 의원님 짚어주시죠. 전민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요 관련 법들이 233개 법률 안에 직종은 271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종들을 개인 파산이나 그 개인 회생과 관련해서 취업 제한이 안 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 줘야지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쭉 살펴보니까 16개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6개 법안에 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 법안을 냈고요. 지금 다른 데도 이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는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이 일들을 지금 함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행안위 관련한 부분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정비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과 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던데 의원님 법안 말고도 지금 관련 법안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위원회 중에 하나가 을지로위원회 아닙니까? 네네. 예, 을을 생각하는 위원. 저도 국회의원 되자마자 을지로위원회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을지로위원회에서 이거를 전체를 하고 있고요. 13개 상임위가 돼서 13명의 지금 의원들이 그 상임위별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사실 의원님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됐지만 상임위의 운턱을 넘지는 못했잖아요. 이번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 기울이실 예정이세요? 21대는 박정현이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었네요. 이게. 박정현이 네. 없었던 대신에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는데요. 이게 각 상임위에 관련 법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연동돼 있는 데가 많고 공공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각 상임위별로 13명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11월 27일 기준해서 13개 상임위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논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네요. 자,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빠르게 재정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법안이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전 팀장? 네, 박정현 의원님의 서민의 일상을 이롭게 하라. 두 번째 법안은요, 지역 경제 살려야 한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발행일에 매진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세 분은 지역화폐를 사용해 봤습니까? 저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참 다양한 혜택으로 어. 잘 네네네. 활용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네. 근데 저도 사용해 봤죠. 네. 근데 이제 정보는 저도 막 받게 되는데 이제 할인 혜택이 많으니까. 네, 잠깐 다른 일 하는 사이에 보면은 다 매진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우리 카드사 네. 포인트 이런 네. 거
사실 포인트 1%, 2% 적립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역화폐는 코로나 때는 거의 10% 맞아요. 할인 인센티브를 준 거고 지금은 적게는 한 4%, 뭐 많게는 한 5, 6%의 할인이니까요. 경쟁력으로 따지면 지역화폐가 경쟁력이 훨씬 더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대덕구 지역화폐가 대덕 1홈이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내가 쓰고 모든 사람이 다 이뤘다는 거거든요. 대덕 예, 1호. 예. 그래서 실제 제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자부심 있는 자부심이 있으신 네. 만큼 이 발행 전과 발행 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도움이 됐는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일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소비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뭐 포인트를 5% 또는 10% 정도 포인트를 주면 네. 내가 10,000원을 쓰면 10%면 1,000원을 더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력을 조금 증가할 수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소비자한테는 좋고 그리고 그 지역 화폐는 딴 데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지역에서 내에서 쓰니까. 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그분들은 손님들이 더 많이 와서 좋은 거죠. 근데 지역화폐가 만들어지면서 네. 실제 대덕 내에서 네. 소비가 더 강화하게 한 35% 정도 와, 더 강화하니까 정말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피부로 굉장히 느끼셨기 효과, 때문에 예, 네. 여기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지금.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전국에서 24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지역화폐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개 지자체가 지금 지역화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건 뭐겠어요? 여야 상관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께서 지역화폐 효능감을 이야기하시고 이걸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저 의원님께서 191개 지자체에서 네. 쓰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발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대한 현황 조사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난 2017년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최초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말씀해주신 대로 191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일한 지역화폐 발행하고 뭐 각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행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에 2조 7,823억 원, 2020년에 15조 6,820억 원, 와. 그리고 2021년에는 25조 1,640억 원. 네, 의원님 근데 이거 지역화폐 발행할 때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법률 용어는 지역화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법률 용어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비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게는 1조 한 3천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줄고 정부가 바뀌면서 실제로 지원 액수를 빵원 제로로 했다가 이제 국회에서 3천억, 뭐 5천억 이렇게 넣어서 겨우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화폐 살려야 된다는 의견 이제 힘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법 개정안에 더 의원님께서 열정을 쏟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법안의 핵심 내용 좀 의원님 짚어주세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죠. 그거는 국가가 지원할 해도 수도 되고, 있고 안 해도 안 할 되고. 수도 있는데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또 하나는 실태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화폐 정책이 실효적이다. 특히 지역 경제의 그 마중물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데이터로 그리고 실제 어떤 정책이든 하다 보면 이제 뭐 고쳐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실태 조사를 통해서 네. 정책을 조금 잘 핸들링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안의 핵심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마다 재정 능력 차이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재정 독립력이 뛰어난 데도 있고 네. 떨어지는 데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데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돼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부자한테 더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행안부가 불교부 단체 네, 네. 돈이
재정 자립도 높아서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교부받지 않는 단체는 아예 안 주고요. 일테면 재난 피해 지역이거나 네. 아니면 지금 인구 소멸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주는 걸로. 예. 네. 그리고 통상은 이제 뭐 한 2~3%, 그런 데는 4~5% 정도 더 주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지방에 있는 분들 특히나 좀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데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농협의 하나로마트인데 네. 여기는 이거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도 함께 여기 네. 논의가 되고 우리 있나요?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님이 네. 매번 분개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농촌 네. 지역은 어디 가서 쇼핑할 네. 데 없고 다 농협 하나로마트나 네. 아니면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나 네. 뭐 이런 데인데 거기서 못 쓰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두리 있게 융통성. 운영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개정안이 의원님 1호 법안입니다. 네. 본회의 통과했지만 사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다시 재발의하게 네. 되시는 상황인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소비자의 소비력, 가처분 소득을 조금 높이면서 그것이 그 지역의 지역 경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가기 때문에 저는 일석삼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은 조금 더 여윳돈이 생겨서 좋고,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 쓰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좋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환경운동가로도 활동을 네. 하셨는데 그래서 의원 모임인 기후정치 포럼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 환경과 관련된 법안도 꾸준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법안이 있으실까요? 2050 탄소 중립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누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냈고요. 또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하죠. 네네. 평가할 때 되게 뭐 그 합리성, 공익성, 효율성 뭐 이런 잣대로 평가를 하는데 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평가도 같이 넣으면 훨씬 공공기관들이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오직 민생, 오직 대덕. 이 의원님의 이 슬로건이잖아요. 네. 이 민생을 위한 노력은 이 법안으로 좀 네.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 대덕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의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이제 궁금합니다. 의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덕 지역의 이 현안이 무엇일까요? 대전에서 5개 구가 있는데 네네. 대덕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우량주로 어떻게 올릴 건가가 핵심인데 그러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덕은 연축의 혁신도시 지정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이 됐는데 그럼 공공기관이 이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미적거리고 있어서 네. 지금 공공기관을 빨리 이전하는 것들이 제1호의 과제이고요. 그리고 대덕이 이게 철로 이렇게 초입이기 때문에 철로로 도시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도심 자체를 조금 잇는 요즘은 있는 게 사실은 도시 안에서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맞아요.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고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덕에는 산업단지가 다 있어서 되게 영세하고 오래된 산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혁신 산단으로 만드는 현대화시키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생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법 빨리 발의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 바탕부터 차곡차곡 쌓아오신 그 경륜이 네.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 세 분 어떻게 보셨어요? 야, 우리 의원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고 깊게 생각한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의원님께서 서민의 일상을 이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꼼꼼하고 깊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 또 한 축인 이런 약자를 위한 그런 법안, 그런 관심도 끝까지 좀 가져주시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예. 삼행시인가요? 그렇죠. 오늘도 삼행시 한번 네. 준비해봤는데 와. 의원님께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삼행시로 한번 오. 준비해봤습니다. 자, 너무 띄워드릴게요. 네. 밥, 박장대소할 일들 좀 만들어주세요. 오. 정, 전국 콜라는 이제 그만. 현. 현물경제여 지역화폐로 살라나라. 잘했다 오늘. 짱! 잘했어요. 네, 네. 아니, 못 외워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이제 4년이니까 3년 네. 넘게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할 일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끝으로 22대 국회 박정현 의원님의 포부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민생, 예, 오직 대덕, 오직 민생,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이 사실은 난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3가지 다짐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옆에 가까이 있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강한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따뜻한 국회의원으로 민생 경제 또 국가 경제를 더 튼튼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잔뜩 움츠러든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 법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보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았다고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네, 자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 하고 눈도 좀 와줘야 하고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추워 죽겠다고 얘기하던데 근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병충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추워서 눈과 얼음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군요. 임 변호사는 이 추위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체질인가요? 아니면 저도 20대 초반에는요. 네. 추워도 막 구두 높은 거 신었어요. 아. 좀 다리 좀 더 길어 보이면 좋겠고. 얼음판이어도 얼음판이어도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스타일이 중요한. 스타일이 중요했는데 요즘 안 그래요. 저 오늘도 굉장히 에스키모 같은 흰 털옷 큰 거 입고 왔습니다. 그럼 하이힐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 근데 저는 네. 40대 중반 물론 이제 네. 형님도 계시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미끄러질 때 예전엔 딱 하면 이게 자리 잡았는데 요새는 싹 하면 그냥 그게 넘어지는 거야. 진짜 이 주머니에 손 넣지 않는 네네. 거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걷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핸드폰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고 난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네. 하고. 예. 이제 눈길, 빗길에는 이제 이런 미끄럼 사고가 간혹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쇼핑몰 들어갔다가 넘어진 경우는 혹시 없어요? 거기가 이제 반질반질하고 맞아요. 어디는 그냥 진짜 이 뭐 유리알처럼 닦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반짝반짝 네. 빛나게.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뭐 음식점이라던가 쇼핑몰 이런 데서 네.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부딪혀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얘기하셨는데 음식점에서 만약에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오호. 다치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 바로 식당에서 벌어진 낙상 사고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꽁트부터 갑니다. 출발. 아들 밥 먹어. 방학이라고 너무 많이 잔다. 엄마 오늘은 무슨 반찬?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개구리 반찬 소시지지. 에이 또 엄마 소시지도 하루 이틀이지. 아빠 요즘 버는 게 좀 시원찮아? 그래 아들 미안하다. 요즘 좀 시험찮아. 야 요즘에 그냥 아빠 힘드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아버지는? 아버님 나와서 식사하세요. 며느라는 형이 제 입맛이 없다. 그 니들이나 좀 먹어라. 그리고 며느라가 나 참고로 저기 소시지 싫어한다 잔소리 하는 건 아니고. 아이고
그럼 아버님 점심에 나가서 먹을까요? 와, 엄마, 난 갈비. 갈비는 할아버지 드시기 좀 힘들어. 우리 다른 거 먹자. Wait a minute. 갈비 얘기를 하니까 급 입맛이 도는군. 아가, 내 갈비 먹을 이는 아직 살아있다. 아우 아쉽네. 난 좀 약속이 있어서 당신이 좀 모시고 다녀와. 부탁할게. 자, 소갈비 4인분 시키셨죠? 어르신은 좀 잘게 잘라 드세요. 에이, 이게 이 사람아, 이게 치아 좀 이거 봐라. 내 치아가 이제 20대야. 그나저나 저 화장실 어디죠? 어르신 저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있습니다. 할부지 많이 먹으려고 비우는 거지? 같이 가자, 할부지. 그래. 야, 이거 민기 할아버지 죽네. 어머,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아유, 못 일어나. 나 이거 아유, 다리 팔 부러진 것 같아. 아유 괜찮으세요 어르신? 아니 바닥을 이렇게 미끄럽게 반짝반짝 닦아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럴 리가요. 예 이거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닌데 여기 엄청 미끄러운데 아저씨 손해배상 하셔야겠어요. 손해배상? 아니 제가 일부러 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저기 치료비 좀 드릴게요. 치료비만요? 위자료도 내야죠. 2천만 원 내십시오. 예? 어르신 2천만 원이요? 말도 안 됩니다. 아이고.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닌데. 할 수 없네 뭐. 아저씨 법적으로 하실래요?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그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다치면 이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실제 사건입니까? 작년 11월에 네. 그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라는 분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올린 글입니다. 그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이제 일을 못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합의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금 얼마요? 그 손님 B 씨가 요구한 합의금이 당시에 3천만 원. 그래서 A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가게 입구 계단에 네. 그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고 네. B 씨가 여기 신발이 끼는 바람에 아이고. 넘어져서 골절을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그럼 그 음식점 계단에서 그동안 그런 사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 씨 주장은 하루에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 손님이 왔다 갔다 네. 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야, 손님이 이제 다친 건 죄송스럽긴 한데 네. 지금 3천만 원은 좀 너무 말이 많은데.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제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어요. 참고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아마 그걸 이분이 안 드러났던 그런 모양이에요. 아,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합의금 금액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크긴 한데 이 어쨌든 다친 분 입장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많이 다친 상황이니까 네. 응급 조치부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점이랑 이 피해자 가운데 합의를 하라. 잘 얘기해 보고 적절하게 정하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힘든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런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임 변호사가 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중에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 자영업자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일종의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는 사실 운전 중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경제활동 중의 사고로 남에게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 법률상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났거나 뭐 시설물 고장 하자로 사고가 나면은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계단에 미끄럼 이 방지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당 책임이라고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손님이 정말 재수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식당 입장에서도 운이 없었던 거죠. 네. 이런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내지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도 식당 측의 책임이 또 아예 없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전점검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은요. 네. 대부분 이런 점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책임이 점주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업소의 유리문이라던가 아니면 옥외 간판 등의 시설, 뭐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들, 특히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평소에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두었는가가 사실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나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 이제 그 말씀이시고 합의를 이제 한다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너무 크거든요. 보통 상해를 입으면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 뜻을 보면은 네. 결국 당사자 간에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입니다. 누구는 이런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5천만 원을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100만 원도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거라 결국 뭐 나이나 직업,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합의가 어렵고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인에게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해사정인이라는 건 금융감독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자격사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사안 같은 경우 지금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정말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음식점 주인에게 과실 100%다 인정해서 100%다 지급하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본인 과실도 한 30% 내외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랑 비슷한 경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우리 사안에서도 이 3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다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여기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음식점 주인이 네.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다행인데 네네. 반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째라는 주인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우리 잘못 아니야. 손님 실수로 넘어졌잖아요.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럴 땐 또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경우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맛있게 밥 먹으러 갔는데 뭔가 안전상의 화자가 있어서 크게 다쳤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잖아요. 네. 이럴 땐 사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CCTV 같은 것들이 지금 있다면은 그거 좀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주인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 신고를 통해서 확보를 한다거나 아. 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목격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격자들에게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아둔다거나 또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놓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 영업장 주인과 했던 대화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 미끄럼 얘기하면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 목욕탕 가면은 그렇죠. 물기가 있으니까. 네, 이 사고가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한 남성이 남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전치 9개월, 대단히 큰 팔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진 위치를 보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배수로였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좀 위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네. 업주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목욕탕이라는 특성이 어. 있잖아요. 목욕탕은 항상 미끄럽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기리 씨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목욕탕은 절대 네. 안 할 거야. 여탕 그 배수로에는 그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었대요. 근데 남탕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해서 네. 목욕탕 업주 측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목욕탕이고 어디고 그냥 뭐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네. 넘어지면은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문구를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다 적어놓는구나. 그렇죠. 조심하기 위해서. 예. 자, 아무튼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민사가 아니라 형사상 혐의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상 어떤 범죄 네.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인 거죠.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도 2천만 원 이하네. 그렇죠. 3천만 원 너무 셌네. 그러니까 목욕탕의 배수로라는 부분을 보면은 항상 비누, 샴푸 이런 부분들이 섞인 미끄러운 물이 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탕에는 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는 것을 업주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근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탕 업주가 다시 한번 항소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결국 이런 영업장을 운영할 때는 그 영업장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목욕탕은 깨끗한 뭐 목욕 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네.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건 형사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벌금이 나온 거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또
다른 민사로 따로 개념이에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민사 배상은 아이고. 배상대로 또 갈 수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큰 피해를 업주 입장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주도 물론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다치면은 배상 받는 거는 그렇죠. 차후 문제고 네. 내 몸이 먼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법 이거드립니다는요 식당에 생긴 골절 사고를 좀 살펴봤는데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죠, 기리 씨. 네,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업장 안전사고 방지 위한 정기 점검은 필수. 네, 여러분 그리고 만약을 위해 배상 책임 보험은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즘 크고 작은 사고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바로 조치를 그때그때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러자면 법적으로 잘 알아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